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긴 애청자 여성입니다. 원래 이 무렵이면 제 본업이 눈코 뜰 새 없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마침 비가 내려서 일을 하루 쉬게 된 김에 겸사겸사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이죠. 더욱이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원래 세상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가기 마련이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제 사연은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서 외동딸인 저에게 물려 내려온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가난을 면치 못했을 시절, 대대로 농부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남 삼녀 중 오직 한 사람, 막내 아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장차 꼭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리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결심의 이유가 자식 차별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른 자녀들은 책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질색팔색을 하는데 유독 막내 아들 혼자서만 할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보아하니 어지간히도 어려운 부탁인 모양이로구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부터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면. 그래, 그 부탁이란 게 대체 뭐니? 저한테 닭 몇 마리만 사주세요. 닭고기라면 지난 설날에 맛보았잖니.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올 추석 때도 맛볼 수 있고. 닭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닭을 몇 마리 사달라는 거였어요. 닭이 달걀을 낳으면 잘 보살펴서 병아리로 부화시키고 그 병아리를 잘 키워서 다시 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학비를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면 닭은 굳이 필요 없겠구나. 학교가 정말 다니고 싶다는 그 말에 펄쩍 뛰듯 기뻐하신 할아버지께서는 그 길로 막내 아들을 읍내로 데리고 가셨고 그동안 아끼고 아껴두었던 쌈짓돈 주머니를 여셨습니다. 그 쌈짓돈으로 막내 아들에게 가방과 학용품들을 마련해 주셨고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국민학교까지 걸어다니면서 신을 고무신도 한 켤레 선물해 주셨죠. 그렇게 형제들 중 유일하게 학교에 다니게 된 막내 아들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고 아버지께서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가문 전체의 희망으로 거듭났다고 해요. 하다못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채로 국민학생이 된 저희 아버지께서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보는 시험들마다 빠짐없이 모조리 100점을 맞아오셨던 덕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의 기대가 저희 아버지에게 쏟아지게 되었고요. 그런 기대는 아버지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무렵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생각 차이가 꽤나 컸다더라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싫어?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농부의 아들답게 농고에 진학을 해서 선진농업 기술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너 하나 잘 키워보자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공부를 때려치우겠다는 게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버지.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농업적 공부를 시작해보겠다는 이야기니까요. 그게 공부를 때려치우겠다는 말이랑 뭐가 달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인문계 고등학교나 가. 이 애비가 대학까지 보내줄 테니까. 물론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과는 조금 달라서
농업고등학교가 굳이 나쁜 선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대도시들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농촌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자녀가 나보다는 편한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의 농업고등학교 진학을 결사 반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식구들 중에 저희 아버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큰 도시로 나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멋들어진 양복을 떡하니 차려입은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일하며 편하게 살기를 바라셨죠. 반면에 저희 아버지께서 굳이 농업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고집하셨던 것 또한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를 애지중지하시는지 잘 알아요. 저에게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옛 성현들의 말씀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세상 모든 일의 근본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차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해서 다들 도시에서 지내는 세상이 올 거라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모두가 고향을 떠나면 장차 시골과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농사에 뜻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서서 농자 천하지대본을 지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시골에 남아 농사를 지어야 우리 국민들이 배골지 않고 뜨신 밥을 먹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게 꼭 내 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니? 하물며 너처럼 특출난 수재가 한낱 농사나 지으면서 살겠다는 건 국가적인 손해일 것이 뻔한데. 그니까 그냥 애비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너 하나 대학 보내는 게 내 소원이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농고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이 막내 아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의 말에 할아버지께서는 결국 마지못해 농업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또한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것일 테니까요. 대신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에게 거듭 약속드렸다고 해요. 전쟁이 다시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은 꼭 졸업하겠다고 말이죠. 이후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는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고집은 그야말로 소 힘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을 하기는 했는데 대학 전공은 인문계열을 선택하기를 바랬던 할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농가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농대 갈 거면 대학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며 버틸 심산이셨지만 애초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전액 장학금으로 농가대학에 합격한 것이었거든요. 결국 진노하신 할아버지께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저희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놈이 손에 흙묻히고 사는 꼴은 내 절대로 못 보겠다. 오늘부로 우리 부자지간의 인연은 끝이 난 셈이니 농대를 졸업하든 말든 고향에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이 고향 땅에 네 놈이 발붙이고 살 곳은 없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울 땅에 눌러 살아. 오늘부로 부자지간의 인연이 끝이 난 셈이라던 할아버지의 말씀은 홧김에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농대생이 된 저희 아버지가 방학을 맞이해 고향으로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쫓아내셨고 심지어 명절 때도 매번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께서도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고집이 아주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농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또한 그 무렵 지역은 다르지만
똑같이 시골 농촌 출신인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셨을 적에도 할아버지께서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만 열지 않으신 게 아니라 쳐다도 안 보면서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다더라고요. 일이 그렇게까지 되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던 저희 아버지께서 결국 항복의 백기를 들게 되고야 마셨습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부모가 반대하면 그 혼사는 성사될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울에서 양복 입고 직장 다니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대신 영숙 씨까지 투명인간 취급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한평생 사랑하면서 같이 살 사람이자 아버지의 막내 며느리감이잖아요.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이 애비가 천성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간 너를 냉대했던 게 아니잖니. 그게 다 우리 막내 잘 되자고 그랬을 뿐이지.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우리 새아가 인사부터 받자꾸나. 밖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게 기다리고 있겠어. 이로써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부자 갈등은 일단락이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또 바로 그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는 양복 입고 출근하는 대기업 직원이 되셨고요. 당시는 전공과는 관계없이 일단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되는 시절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로부터 얼마 뒤 외동딸인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께서는 어깨에 짊어진 식솔이 하나 늘어난 만큼 아주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가 저는 늘 걱정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따금씩 가족들 몰래 무척이나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종종 목격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게 되었고 할아버지네 밭에서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이것이었죠. 할아버지, 밭에 있는 농작물들이 왜 다들 누렇게 떠서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어요? 그건 올해 가뭄이 유독 심하게 들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 할애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열심히 키운 농작물들이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거든. 그럼 우리 아빠는 왜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가뭄도 안 들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100점 받고 상을 타와도 좋아하는 건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저랑 엄마 몰래 축 늘어져 버리거든요. 가뭄 때문에 시들어서 죽어가는 농작물처럼요. 그렇구나. 일단 이 할애비가 아빠랑 이야기를 해보마. 별일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네, 맞습니다. 당시 제가 할아버지의 눈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닮은 꼴은 다름 아닌 가뭄을 맞아 시들어 죽어가는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충격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저희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죠. 요즘 직장 생활이 잘 안 풀리니 우리 손녀 말로는 아빠가 시든 농작물처럼 살고 있다던데. 잘 안 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 전에 승진까지 했는데. 어린 딸아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테니까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서 마음이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본심을 꿰뚫어 보셨던 모양이었어요. 얼마 뒤 이런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들 도시로 떠나서
주인 없이 방치된 밭들이 사방천지에 널린 거 알지? 애비가 그 땅들을 헐값에 모두 사두었단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땅들을 어디에 쓰시려고? 너 주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네가 꿈꾸던 삶을 살거라. 그게 이 애비가 남기는 마지막 사과이자 유언이란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역시나 만고불변의 진리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길에서야 마침내 저희 아버지의 꿈과 행복을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눈물로 장례를 마친 뒤 저희 가족과 함께 곧장 귀농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의 귀농 생활이 처음부터 소홀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형과 누나들이 이미 다들 결혼해 타지로 나가 살고 있었기에 고향이라고 해봤자 사실상 저희 아버지의 혈혈단신인 외로운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때는 이미 이춘향도 현상이 많이 진행된 터라 이웃 주민들도 몇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농업기술 또한 슬슬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농자 천하지대분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긴 채로 어떻게 해서든 활로를 찾기 위해 정말이지 고군분투를 하셨어요. 그 결과 제가 대학에 진학하던 무렵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셨죠. 농업고등학교와 농과대학을 다니며 공부했던 지식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는 대학 시절 전공 교수님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신농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셨거든요. 내친 김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마을 공통제를 위해 신농법을 전부 공유하셨고 자연스레 협동조합까지 설립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자수성가한 대농이자 사업가가 되었죠. 아버지께서 처음 귀농할 때만 해도 시골을 잘 모르는 서울 토박이 지인들이 농사가 돈이 되냐며 의문스러워했었지만 잘 지은 농사는 돈이 될 뿐더러 아주 훌륭한 사업 아이템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마침내 귀농에 성공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매년 큰 돈을 수확하기 시작하셨죠. 더욱이 아버지께서는 자식 농사 또한 크게 성공하셨습니다.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이름만 대면 다들 알만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을 했고, 심지어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남자는 다소 가난한 가정의 맏아들이었지만 그 가난을 꽤나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가며 저와 같은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러기가 무섭게 당시 가장 유명한 증권회사 중 하나였던 고려증권에 떡하니 취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희는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향부터 노래까지 그야말로 모든 부분이 마치 하늘이 점지해준 천생연분처럼 서로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차 저희가 손에 꼽는 인꼬부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 남자가 아주 뜻밖의 걱정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양가의 격차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진다고? 솔직히 자기가 거의 티를 내지 않고 다녀서 그렇지. 어쨌거나 자기는 부잣집 딸이잖아. 반면에 우리 집은 솔직히 별 볼 일 없고, 그나마 자식 중에 나 하나라도 잘 돼서 내가 집안에 있던 빚은 다 갚아드렸기에 망정이지. 그래도 멀었어. 아직도 많이 가난해 우리 집. 그런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난 말이야, 부모님한테 기대면서 살 생각은 없거든.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자기랑 나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둘 다 똑같이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 더군다나 자기는 가난을 스스로 이겨낸 경험도 있지. 우린 분명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양가의 격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니까. 그 말에 한시름 던 그 남자, 아니 예비 신랑은 마침내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결혼 허락도 받기 위해서였죠. 예비 사익감이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소식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사익감에게 뭐라도 하나 더 잘해주기 위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 중에서도 저희 아버지께서 유독 중요하게 준비하신 건 협동조합의 대규모 농업단지를 예비 사위에게 견학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예비 사위에게 돈 자랑을 하려고 견학을 준비한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이런 이유 때문에 준비한 견학이었죠. 듣자니 예비 사돈분들께서 한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오셨다지. 자네도 마찬가지고. 네, 아버님. 친가랑 외가댁 둘 다 대대로 서울 토박이입니다. 일가 친척분들도 다들 서울에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저 끝까지 일부러 농지를 비워두었다네. 예비 사돈분들께서 주말에 휴식 삼아 놀러 오셔서 상추랑 토마토도 심어 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칠 때면 시골에 내려와서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휴식이 또 없거든. 장차 자네가 부모가 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랑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체험 학습을 시켜줘도 좋을 것 같고. 이처럼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비 사돈분들을 위해 일종의 주말 농장이나 휴양지 개념으로 농지 일부를 비워두셨고, 그 농지를 예비 신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견학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오며 가며 저희 협동조합 소유의 대규모 농업단지와 시설들도 함께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본래 목표는 어디까지나 새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휴식 공간을 소개시켜주는 것이었죠. 아무튼 그날 그 견학이 예비 신랑에게 큰 인상을 남긴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예비 신랑이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거든요. 나 뭐 하나만 고백해도 돼? 그동안 내가 예비 처가댁을 실제보다 다소 낮춰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한평생 서울 토박이로만 살아서 시골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서 이 정도로 큰 부자이실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어. 장인어른께서 오늘 보여주신 농지의 규모랑 시설이 그동안 내가 상상하고 있던 시골 부자의 모습이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 내 예상보다 훨씬 대단해. 그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지. 근데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 결혼이 또다시 부담스러워진 건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해서 꺼낸 이야기일 뿐이야. 자기나 나 대신 장인 장모님께 그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는 뜻으로다가. 알았어. 내가 꼭 그렇게 전해드릴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꼭 행복하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그땐 정말이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순조롭게만 느껴졌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은 서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크게 환영해 주시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농사일 때문에 바쁜 저희 부모님까지 배려해 주셨습니다.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농번기가 끝난 늦가을로 선뜻 미루어 주셨거든요. 하물며 그해 저희 부모님의 농사는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는데요. 모든 수학이 끝날 날짜에 맞춰 마침내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수학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준 예비 사돈분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기꺼이 직접 서울로 올라가기로 하셨거든요. 또한 한정식 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엄선해서 예약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상견례 날짜 또한 아주 기가 막히게 잡혔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제사 다음 날에 상견례가 예약되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상견례 전날에 시골로 내려가서 할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며 손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쭉 순조롭게만 진행되어 오던 혼사가 정작 하필이면 상견례 당일 아침부터 확 꼬여버리더라고요. 당시 저는 운전기사 노릇을 도맡았어요. 아버지의 차를 제가 직접 끌고 서울로 가는 길을 나섰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차가 퍼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로 향하던 도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지 뭐예요.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저와 예비신랑 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휴대폰이 지금처럼 대중화된 시절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삐삐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반짝 유행하고 사라진 시티폰이라는 물건 또한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나마 저와 예비신랑 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제가 다니던 대기업이 통신사였고 예비신랑은 증권회사 직원이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예비신랑은 주식을 다루는 직업의 특성상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비상사태를 늘 대비하고 있어야만 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휴대폰을 마련했었죠. 아무튼 저는 차가 고장나는 즉시 예비신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가 퍼졌다고? 그럼 약속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겠네? 많이 늦지는 않을 거야. 다행히 근처에 카센터가 있어서 얼른 입고시켰더니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래. 알았어. 내가 부모님한테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된 저는 최대한 빨리 차를 수리한 뒤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한정식 집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개의치 마셔요, 사부인. 차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물며 좋은 일을 앞두고 벌어지는 사건은 액땜이라고들 하잖아요. 차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액땜을 제대로 한 셈이니 앞으로 우리 두 아이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겠네요. 이처럼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액땜 잘했다면서 저희를 다독여 주셨는데요. 뜻밖에도 약속 시간에 늦은 입장인 저희 어머니께서 다소 떨떠름한 표정으로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액땜이라면 액땜이겠죠. 우리 차에 사소한 문제가 생긴 덕분에 앞으로 생길 가장 큰 흉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거두절미하고 식전에 본론부터 이야기 나눕시다. 우리 집 재산은 협동조합 쪽이랑 우리 남편이 나온 농가대학 앞으로 각각 절반씩 모두 기부할 예정이에요. 더군다나 신랑 신부 둘 다 각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만큼 두 아이의 결혼은 자기들 힘으로 올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의 인생은 자신들끼리 알아서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이 결혼에 대한 저와 남편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그야말로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저는 부모님에게 기대서 살지 않으리라고 이미 숱하게 다짐을 했고
예비 신랑과도 그렇게 하자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지만 그렇다고 한들 당시 저희 어머니의 돌발 발언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던 데다가 상황도 적절하지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견례 자리에 처음 마주 앉은 상황에서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심지어 상대 혼주 측과 정식으로 통성명도 하지 않은 채로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낸다는 건, 심지어 딱 잘라내버리듯이 통보를 해버리는 건, 그런 말을 꺼낸 사람이 제 아무리 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예의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제 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어떻게 해서든 상견례 분위기를 원만하게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막 다른 이야기를 꺼내려는 찰나 어머니께서 식탁 밑으로 제 허벅지를 꽉 꼬집더라고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저에게 넌 잠자코 있으라는 아주 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아버지 또한 저에게 같은 눈빛을 보내셨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봐요 사돈,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쪽 집안 돈이라도 보고서 귀한 아들내미 팔아치우듯 장가를 보내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가장으로서 한마디 하셔야죠.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불쾌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비록 저희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난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씀은 가려서 하셔야죠, 사부인. 두 분께 따님이 귀한 자식인 것처럼 저희 아들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자 가문의 대들보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죠. 이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럽시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저희는 기왕 서울까지 먼 길을 올라왔으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만 여기서 나가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 모두가 일제히 식당을 떠나버렸어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부모님께서는 평소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그러는 바람에 혼사는 파투가 나버리게 생겼지. 그러나 중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도록 허벅지까지 꼬집어가면서 입을 막으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지. 당시 그런 의문들 중 무엇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얼른 예비 시댁 식구들을 쫓아나가서 부모님께서 저지른 무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는 것뿐이었어요. 혼사가 파투가 나는 건 둘째 문제고 저희 부모님의 폭탄 발언과 돌발 행동으로 인해 애꿎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꼴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딸 자식으로서 사과라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안도의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치들은 사과받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니까 그냥 앉으렴.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분들이 오늘따라 갑자기 왜들 이러시는 거냐고요. 우리 집안에 존벌레가 들어오는 것 같길래 엄마랑 아빠가 미리 나서서 농약을 좀 뿌렸을 뿐이야. 저치들이 우리 집안 돈을 빨아먹으려고 착당 모의를 했다는구나.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 줄도 모르는 채로 말이야.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저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종의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한정식집 사모님이 너희 아버지랑 같은 농과대학 졸업한 동기 동문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지? 당연히 알죠. 저희 식구가 다 같이 서울 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었잖아요. 엄마랑 이모도 친하게 지내셨고요. 그래서 이 한식당을 예약하신 거 아니었어요? 막역하게 지내던 동기 동창네 식당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귀농하고 제일 힘든 시절에 이 집 이모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농산물을 계속 납품받아 주었던 은혜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건데요. 김서방네 식구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 집 사모님이 직접 닭어랑 차를 서빙했는데 그때 김서방네 식구들이 흉악한 말들을 떠들어 제꼈다더라고. 내막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상견례가 있었던 그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사모님께서는 저희 가족과 인연이 깊은 분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곳으로 상견례 예약을 잡으셨던 것이었는데요. 그 일이 신의 한 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사건 당일 저희 차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서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이 먼저 식당에 도착해 다과를 먹으며 저희를 기다리게 되었고 한정식집 사모님께서 그 다과를 직접 서빙하셨는데요. 덕분에 사모님께서는 예비 신랑과 시댁 식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자연스레 듣게 되셨다고 해요. 바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죠. 그쪽 집안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부잣집이 확실한 거지? 당연하죠, 엄마.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녀오면서 제 눈으로 직접 똑똑하게 목격했다니까요. 농지부터가 엄청 대규모에 시설도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장담하는데 이번에 매수한 주식만 잘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머지않아 떼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주식 매수하느라 집 전세금 담보 잡혀서 받은 대출 이자는 일단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에 그 여자 들들 볶아가지고 뜯어내면 되고요. 친정이 그렇게 부자인데 설마 아니 그까짓 이자 몇 푼 못 도와주겠어요? 방금 그 말 꼭 지켜야 된다. 그 주식에 너랑 너희 아버지 퇴직금도 미리 정산받아서 밀어넣었고 엄마가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깨서 밀어넣었잖니. 우리 집안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주식을 매수한 거니까 처가댁에서 이래저래 진짜 많이 챙겨받아야 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아유,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전 그쪽 집안에서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서 확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 집 부모라는 작자들도 자기 외동딸 이혼녀 만들 수 있을 만한 배포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에 이혼하면 여자가 손해지 남자는 별 타격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집 부모들이 제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결국엔 시골쥐들 아닙니까, 시골쥐. 어수룩한 촌놈 새끼들이 세상 물정 알면 뭐 얼마나 알겠냐고요. 제가 남편이자 사위로서 그 집 딸내미 확 틀어지고 좌지우지하면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듯이 당시 예비 신랑, 아니 그 몹쓸 인간은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뒤 전에 없던 욕심이 생겨버렸던 것이었어요. 이에 그 몹쓸 인간은 주식을 다량으로 매입했는데요. 그 주식을 매입한 자금은 자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았고 자신과 아버지의 퇴직금도 미리 땡겨받았고 심지어 자기 엄마가 비상금조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쌈짓돈 적금까지 털어서 마련했죠. 물론 전세금 담보 대출금 이자는 시댁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며 저를 들들 볶아서 제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거나 또는 친정으로부터 가져오도록 만든 심산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건 그 몹쓸 집안이 그런 계획을 꾸밀 수 있었던 데에는 저희 집안을 얕잡아보는 심리가 한몫 단단히 거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똑똑하고 영리한 서울 사람이고 저희 집안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한
시골집 촌놈이라는 식으로 얕잡아 보았기에 지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 집안을 속여먹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던 거죠. 아무튼 저희 부모님께서 한정식집 사모님으로부터 그 몹쓸 작자들의 계략에 대해서 기뜸을 받게 된 건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있던 도중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약속 시간에 늦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주차를 하는 사이에 먼저 급히 식당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바로 그때 사모님께서 모든 내막을 저희 부모님에게 말씀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주 단단히 벼르고서 식탁에 앉을 수 있었지만, 저는 주차를 하느라 뒤늦게 식당에 들어가게 된 터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당황스러운 상견례를 맞이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들이받으셨던 거네요. 모든 내막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결혼을 애둘러서 파토내시려고 일부러요. 상황이 급박해서 너한테는 미리 기뜸을 해줄 수가 없었어. 많이 놀랐지? 이젠 괜찮아요. 덕분에 잘못된 결혼을 해서 인생 망칠 뻔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차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이렇게 제대로 액땜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니? 여간 아직 완전히 안심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집 식구들이 내 예상이랑은 다르게 너무 대차게 받아치고 나가버린 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구나. 결혼으로 남의 집 돈 뜯어먹을 작정인 인간들의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해서든 파혼만은 막으려고 들 텐데 정작 파혼 얘기도 그쪽에서 먼저 꺼내고. 그러게요. 아무래도 무슨 꿍꿍이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의문이 모두 해소가 된 건 바로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막 퇴근길에 오른 참인 제 앞으로 불쑥 나타나더니 모든 속내를 훤히 드러내더라고요. 저희 집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수룩한 시골집 촌놈이라고 얕잡아 보더니만 정작 어수룩한 쪽은 그 몹쓸 인간의 집안 쪽이었다고나 할까요. 어제 일 때문에 두 분 다 많이 겁먹고 계시지? 어제는 괜히 자존심 때문에 센 척 해놓고선 뒤돌아서서 밤새 얼마나 두려우셨겠어. 부모 잘못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파혼녀 만들게 생겼다고 벌벌 떨면서 밤잠도 못 주무셨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굳이 찾아와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뭔데? 우리 부모님의 의중을 내가 대신 전달하려고. 어제 일은 우리 집에서 너그럽게 선처해 줄 테니까 대신 우리 결혼한 다음에 경제권은 나한테 전부 다 넘기고 자기는 내가 주는 용돈 받아서 생활해. 앞으로는 하늘 같은 남편의 권위에 절대로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어? 아유, 고작 파혼 하나 가지고 내가 그 정도로 설설 기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 어허이, 여자 입에서 나올 말이 있고 아닌 말이 따로 있지. 이혼이나 파혼이나 결국엔 남자한테는 아무 타격 없고 여자만 한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건 마찬가지야. 사내 대장부야 원래 이 여자 저 여자 거쳐가면서 사는 법이라지만 여자가 그랬다가는 환양년 취급이나 받게 될 건 당연한 수순인데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어? 그렇게 만들어줄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결혼한 아녀자가 고개 팍 숙인 채로 자신의 남편을 하늘같은 지아비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혼이나 파혼의 꼬리표가 여자에게만 유독 가혹했던 시절이 존재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물며 당시 또한 비록 마지막 끝물이기는 했지만 엄연히 그런 시절의 일부였기는 했었습니다. 하늘 같은 지아비가 수틀리면 아내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진다거나 이혼이나 파혼을 겪은 여자를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해서 쫓아냈다거나 지난 시대를 살아온 저희에게는 아주 익숙한 추문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 인간의 망상을 일거에 부수어버릴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실의 힘이었죠. 어제 너네 부모님이 먼저 파혼 얘기까지 꺼내면서 세게 나온 건 우리 부모님이 행여라도 딸 자식 파혼녀 만들까봐 겁에 질리게 될 거라는 계산으로 벌인 행동이라는 거지. 일단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겁먹게 만들어 놓으면 장차 너랑 너네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기가 훨씬 소홀해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너희 집에 빨대 꽂으려고 했다는 거냐고? 빨대 꽂지 않으면 전세금 담보잡혀서 받은 대출금 이자는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했던 건데? 그 돈이랑 퇴직금 땡겨받은 돈이랑 심지어 너네 엄마 쌈짓돈까지 싹 다 털어서 주식에 몰빵했던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고? 그게 다 우리 집을 보험처럼 생각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잖아. 제가 그렇게 외치자 순간 당황하던 그 인간은 이내 안면몰수하고서는 모든 사실을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딸 말따위는 한기로 흘려버린 채로 마지막 통보를 날렸어요. 너랑은 오늘부로 파혼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너도 잘 알지? 네 놈이 그토록 믿고 있던 보험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뜻이야. 어디 당장 이번 달부터 대출금 이자에 한번 제대로 시달려봐. 그리고 앞으로 한평생 좋은 혼처를 놓친 후회나 하면서 살기나 해. 그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파혼을 당행하며 유유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때는 바야흐르 1997년 초겨울에 접어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시절을 살아보셨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인간과 파혼을 단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IMF 사태가 발발했어요. 바로 그 문제의 IMF로 인해 그 몹쓸 인간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그 인간이 저희 집을 보험 삼아 믿고 전 재산을 싸그리 몰빵해서 매수한 주식이 글쎄 그 인간이 다니던 회사의 계열사 주식이었거든요. 그 인간의 직장 이름은 고려증권이었고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절의 이야기를 충분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고려증권은 IMF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중 가장 먼저 부도를 맞이해 영업이 정지되었고 얼마 뒤 상장 폐지가 되어 그야말로 공중분해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 몹쓸 인간이 전세금 담보도 받고 자기 아버지의 퇴직금도 미리 땡겨받고 심지어 자기 엄마의 쌈짓돈까지 그야말로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란 돈은 죄다 가져다가 몰빵해버린 주식 전부가 과장 한마디 보탬 없이 휴지 쪼가리가 되어버린 거죠. 견물생심, 욕심에 빠져버린 나머지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나버린 셈이라고나 할까요. 하물며 그 인간은 고려증권이 상장 폐지되면서 실직자가 되었고 그 집 아빠라는 인간도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전세금을 담보로 잡힌 대출금 이자는 퍽퍽 쌓여만 갔으니 그쪽 집안이 얼마나 대차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이었죠. 물론 저희 가족에게도 IMF 당시가 가혹한 시기였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희망퇴직으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만 했거든요. 말이 좋아서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아버지의 농업협동조합 또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돈 놓고 돈 먹으려다가 패가망신한 그 몹쓸 집안과는 다르게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는 만고불변의 진리와도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한평생 성실하게 쌓아올린 신농법이었죠. 무릇 원래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며 성실하게 체득한 기술은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법이죠. 저희 가족은 바로 그 만고불변의 진리 덕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IMF 사태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를 바탕으로 꿋꿋하게 버텨낸 저희 아버지의 협동조합이 동종업계 다른 업체나 조합들이 부도를 맞아서 사라져버린 그 빈자리를 거의 무주공산이다시피 차지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성공을 재차 이루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새삼 감회에 젖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힘든 일이라며 기피하고 천한 일이라며 무시하기 일쑤지만 세상이 제 아무리 많이 변하고 설령 세상 전부가 폭삭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 하나, 농사만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리니까. 우리 딸도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놓으렴. 절대로 너를 배신하지 않을 말이란다. 물론 저 또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IMF 사태 이후 겪어온 저의 인생이 바로 그 증거예요. 지난날 IMF로 인해 희망퇴직 형식으로 억울하게 직장을 떠나게 된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농업전선에 뛰어들게 되었고 지금껏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수확철을 맞이한 가을 등력처럼 풍성해졌죠.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신 탓에 꽤 오래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동조합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버지의 후계자인 제가 농업고등학교와 농가대학 출신인 저희 남편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농자 천하지대본을 지켜가고 있으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일상이 풍년을 맞이한 가을 등력처럼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